네, 요즘 것들의 경제 진행을 맡은 이다솔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 주제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말정산 정복을 도와주실 최회용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연말정산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폭탄이 아닌 보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또 연말정산의 제도나 정책들을 또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올해 달라진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중에서 그 65세 이상인 분들과 또 장애인 분들 그리고 난임 시술비 등은 한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라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분들도 한도가 없어요. 이분들은 중증 질환이나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 그리고 결핵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한도가 없이 세액공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 야간 근로수당이 1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였는데요.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갔잖아요. 190만 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19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 세율이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10% 정도의 그 공제를 해줬는데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2%로 차등 인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30%에서 40%로 또 인상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를 7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9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꼼꼼히 확인해보고 잘 챙기시면 좋겠네요. 요새 간소화 서비스가 잘 돼 있는데 이렇게 간소화하는 것 외에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소명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득공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의 부양가족이어야 돼요. 근데 이 부양가족인 것을 아는 것은 저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모르죠. 그러한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재학, 요양, 재직 증명서, 그리고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 등 이런 것들은 꼭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서류 이외에 놓칠 수 있는 항목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건데요.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이 또 50만 원까지 되거든요. 안경과 콘택트 렌즈? 선글라스 안 됩니다. 그래서 시력 보정용입니다. 항목이네요. 보청기와 그 장애인 보장구 이것에 대해서 구입하거나 임차했을 때 들어간 비용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약 전 아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수업료, 입학금 등이 전액됩니다. 그리고 취약 후에 이제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복 구입 비용도 되고요. 그리고 체험학습비, 돌봄, 그리고 방과후 학교 이런 교재비와 수강료까지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셔야 되죠. 그렇네요. 정말 챙겨야 할 영수증이 굉장히 많겠어요. 아직 더 해야 됩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도 기부를 했다면은 그 단체에 찾아가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도 초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5년까지는 2월 공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10년까지도 2월 공제가 되니까 올해 한도 초과로 공제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년도, 차차년도에도 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면은 뭐 좋겠습니다. 보통은 직장인분들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데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꼼꼼히 잘 챙길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체계가 달라요. 급여를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소득을 받을 때 3.3%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간이 세액에 의해서 떼는 거고 사업소득은 3.3%를 떼고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5월 달에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소득공제도 되고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이 그 3.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세액과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각 법률이 정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뭐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루에 10만 원 이상이 아니면은 1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나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15만 원이기 때문에 더 그 공제액이 늘어나죠. 10만 원 이상 받아도 세금을 내지는 않게 됩니다. 네. 소득에 비해서 돈을 많이 안 쓰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을 드린 걸 들어보면 네. 이 뭐 연금,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뭐 전통시장, 대중교통, 환경, 기부금 이런 것들이 다 돈을 안 쓰고 공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써야 공제를 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제를 받으려면 돈을 써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드려보면은 기왕에 쓸 수밖에 없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항목 중에서 이 공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찾아봐서 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2018년도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 그 연말정산을 할 때는 많이 보탬이 될 겁니다. 그럼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공제랑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요즘 체크카드가 조금 더 낫습니다. 왜요? 그 공제율을 조금 높여주고 있어요. 아, 예, 조금씩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팁을 드려보면은 도서와 문화생활을 위해서 도서나 이렇게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이제 공제율을 30%까지 올려줬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건 젊은 친구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네요. 예. 자동차에 대한 연말 정산 항목은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차를 신용카드로 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다 네, 공제를 해주냐? 네. 그렇진 않습니다. 해주진 않고요. 중고차에 10%는 해줍니다. 아, 중고차의 10%만요? 예. 아, 정말 까다롭네요. 왜 이렇게 다 여쭤보는 것마다 까다로운지. 중고차의 10%만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자동차에 관련된 항목은 소득 공제되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나 가능하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안에서. 네. 예.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연말정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곳이 어디인가요? 주택자금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주택자금은 사실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차하고 있으면은 이 임차비도 공제가 돼요. 월세익도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저당을 잡혀서 하고 있으면 그것도 되고, 전세자금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잘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무사님, 우리 직장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항상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항목이 뭐가 되지, 세액공제 항목이 뭐가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연초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뭐가 있는가를 체크를 하셔서 1년 동안의 그 소비 패턴을 이 공제 항목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금액을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신용카드 꼭 사용하시고요. 네. 그러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